아주 날카롭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추락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 분야를 그 제이노믹스 시대 이제 이 시대와 기업가 정신의 어떤 그 관계랄까 뭐 기업가적 역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이노믹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다루기는 어렵고 뭐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서 그 공공정부와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임금을 인상해서 그것이 내수 활성화로 가고 그 내수가 하면 또 기업들 또 투자가 이런 뭐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 단기, 장단기에 따라서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단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고, 우선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 환경 측면에서 현재 그 기업 제이노믹스의 기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조금 좀 까다로운 뭐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그 경제학에 있는 용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좀 부정적입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논문이 몇 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노동기구는 뭐 아무래도 노동자를 다루다 보니까 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사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임금을 높이 주면 좋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efficient wage hypothesi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좋은 사람 뽑는 데 도움이 되고 임금을 높여주면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임금 대신에 소득이라는 단어를 딱 바꿔서 한국판 임금 주도 성장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비판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소득 주도, 소득이 성장한다는 소리, 소득이 늘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한다, 총소득이 증가한다.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증가한다는 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성장주도 성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 말장난이지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이제 혹독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견인시켜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케인즈 경제학이 있지만 이렇게 소득을 주도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실 교류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없는 이론입니다. 더구나 또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공무원의 숫자가 더없이 부족하다든지 또 경제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 건국하고 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는 뭐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경우에 이제 민간 부분이 이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을 서포트하고 또는 민간 부문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런 역할에 머물러야지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앞서간다. 이 소리는 마치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저는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경제학적 논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저임금 이제 요새 이제 대폭 내년에 16.4%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소득
그 최저임금을 끌어올려가지고 임금을 올려서 하면 선순환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를 이제 견인하니까 생산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적 측면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있지요. 그런데 항상 또 악순환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르면 비용이 느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선순환적 측면과 악순환적 측면 중에서 어떤 게 더 힘이 클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판이 나겠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고용 절벽이 올 거다. 당장 인천 국제공항에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이제 했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인기는 얻을 수 있는 정책일지 모르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고 했을 땐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번 고용을 하면 회복을 못 시키고 전 비정규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고용 절벽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뭐 일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또 사람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뭐 임금 올려주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영세 기업이라든지 중소상인이라든지 이런 한계 기업들은 당장 고용을 줄이든지 기업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주도해서 한다는 게 어렵고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 그런 걱정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조 몇 푼 한다고 해서 해고를 못 시키는 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직원을 반씩 월급의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 기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믿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왕 고용을 늘리려고 했던 기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규로 늘리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스위스 방문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위스는 최저임금제가 어떤가 싶어서 거기 그런 거 있냐 했더니 없답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없고요. 연방정부에서 전 칸톤에 강제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아예 없고 그 산업별로 협회와 노총과의 최저임금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9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기계, 정밀기계 전자산업협회를 이제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전 페더럴 연방 전체는 없고 또 전체 그 최저임금도 아예가 없고 단지 산업별로 있는데 그 기계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그 협회에 가입한 기업만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체 기계산업 중에 60%만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60% 가입된 기업들은 그 최저임금 협상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참고를 하겠죠. 그러나 강제성은 없고요. 근데 그 협상도 5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 산업에 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매년 하는 이런 나라는 이런 스위스는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세계에서 임금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생겨서 올라가야지 임금을 올린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이노믹스의 의도는 상당히 좋지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도야 상당히 좋지만 실현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